뉴욕 퀸즈의 2층짜리 타운하우스 제 작은 방은 2층 구석에 있었습니다. 창문 하나 딸린 방이었지만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그저 감사했지요. 남편을 잃고 텅 빈 서울 아파트에서 하염없이 울던 날들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딸이 엄마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고 했을 때 저는 이게 딸이 절 진심으로 필요로 하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좁은 방 안에 웅크리고 앉아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장모님 때문에 집이 전쟁터 같다고. 애들 교육 방식도 다 틀어지고 내가 내 집에서 눈치 보며 살 수는 없어. 사위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사람이 이렇게 큰 소리로 화를 내는 걸 처음 들었지요. 손이 떨려서 무릎 위에 가만히 얹어봤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어쩌라는 거야. 딸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변명처럼 들렸지요. 제 딸이, 그 당찬 성격의 딸이 남편 앞에서 이렇게 힘없이 말하는 걸 들으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니어 하우징 알아봐. 이대로는 못 살아. 당신이 엄마 편만 들면 우리 결혼 생활도 힘들어진다. 이게 마지막 경고야.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문틈 사이로 거실을 내다봤습니다. 딸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지요. 한 번, 두 번. 제 딸이 남편의 말에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5년을 떠올렸지요. 남편이 새벽 운동을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던 그날도 영안실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울던 제 모습도 모두 생생했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의사는 즉사였다고 했지요. 고통 없이 갔을 거라는 위로였지만 저에게는 작별 인사 한마디 나눌 기회조차 없었다는 뜻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리면 남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혼자 남은 은평구 아파트는 너무 넓고 조용했습니다. 남편의 슬리퍼가 현관에 그대로 있었고 옷장에는 그의 옷들이 걸려 있었지요. 저는 매일 그 옷들을 만지작거리며 울었습니다. 밥을 먹지 않았고 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가 지나가기를 기다렸지요. 그때 딸이 한국으로 날아왔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가 필요하다며 눈물을 보였지요. 엄마 혼자 두면 안 되겠어. 미국으로 가자.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서 손주들도 봐주고 편하게 지내. 엄마 없으면 우리도 힘들어. 딸의 눈물을 보는 순간 저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 딸이 절 필요로 하는구나. 손주들에게도 할머니가 필요하겠지. 저는 30년을 살았던 아파트를 서둘러 팔았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조금만 기다리면 더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저는 급했지요. 딸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3억 2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그 돈 중에서 1억을 딸에게 주었지요. 손주들 교육비로 써. 미국은 학비가 비싸다며? 딸은 엄마 고마워. 이 돈으로 애들 미래를 만들게라며 감격해했습니다. 나머지 2억 2천만 원은 제 노후 자금으로 한국은행에 넣어두었고 남편이 남긴 유족연금 월 120만 원도 계속 한국 계좌로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첫날 딸네 집은 따뜻했습니다. 손녀 8살, 손자 5살이 할머니 라며 달려와 안겼지요. 사위도 어머님 편히 지내세요 라며 웃었습니다. 2층 구석방이 제 방이 되었고 저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처음 2년은 정말 천국 같았습니다. 아침마다 손주들을 깨워 아침밥을 먹이고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장을 보고 집을 정리하고 저녁을 준비했지요. 딸 부부가 퇴근하면 엄마 덕분에 너무 편해라며 좋아했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가 해주는 밥을 잘 먹었고 제가 읽어주는 한글 동화책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3년째부터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녀가 한글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저는 집에서도 한국어를 쓰도록 했지요. 정체성이 중요해.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모르면 되겠어? 사위가 애들은 여기서 잘하는데 영어가 더 중요하지 않나요? 라고 했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신발 신고 집 안을 돌아다니는 것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신발 벗어. 집 안에서 신발을 신으면 어떡해. 손주들이 식사 중에 떠드는 것도 어른 앞에서 다리를 꼬는 것도 하나하나 고쳐주려 했지요. 사위는 점점 말이 없어졌고 퇴근하면 지하 서재로 내려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작년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사위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손자가 사위 어머니에게 헤이 그레마 레이엔디에메 라고 했지요. 저는 참지 못하고 손자의 손을 탁 쳤습니다. 할머니한테 존댓말 써야지.
사위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고 사위가 처음으로 제게 직접 말했습니다. 장모님, 여기는 미국입니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됩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사위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딸은 저와 사위 사이에서 눈치를 보기 시작했지요. 손주들도 할머니와 아빠 사이에 긴장을 느끼는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저는 제가 이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이 제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엄마, 우리 잠깐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밖에 나가서 커피 마실까? 저는 묵묵히 옷을 갈아입고 딸을 따라 나섰습니다. 근처 카페는 한적했고 우리는 구석 자리에 마주 앉았지요. 딸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근데 지금 우리 집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 남편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회사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하려는 말은 분명했습니다. 엄마를 위해서라도 시니어 아파트 알아보는 게 어떨까? 엄마 또래 분들도 많고 더 편할 거야. 한국 분들도 많아서 외롭지 않을 거고.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커피잔을 든 손이 떨려서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지요. 내가 같이 살자고 해서 왔잖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제 목소리가 쉬어 나왔습니다. 딸은 고개를 숙였지요.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생활 방식이 달라서 그래. 엄마는 한국식으로 사는데 우린 미국에서 살고 있잖아. 애들도 혼란스러워하고 남편이랑 나도 자꾸 부딪히고. 그럼 나 당장 나가라는 거야? 딸이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시니어 아파트가 진짜 괜찮대. 내 친구 엄마도 거기 사시는데 너무 좋다고 하더라. 우리도 자주 찾아뵐게. 멀지도 않아. 저는 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제가 낳아서 키운 딸. 밤새 열이 나면 등을 쓸어주고 시험 기간이면 새벽까지 간식을 만들어주던 그 아이. 지금 그 아이가 저를 집에서 내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너 낳고 키우느라 내 인생 다 바쳤는데 이제 짐이 됐으니 버리는 거구나.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그렇게 말하지 마. 나도 너무 힘들어. 남편이랑 엄마 사이에서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식어버린 커피를 마저 마시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저는 제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녁 때 손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밥 안 먹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지요. 한참 후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한밤중에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딸이었지요. 딸이 제 침대 옆에 앉아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딸도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지요. 됐어. 알아서 해. 딸이 한참을 더 앉아 있다가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고 딸은 조심스럽게 음식을 가져다 주었지요. 사위는 아예 2층에 올라오지 않았고 손주들은 할머니 방 앞을 지나갈 때마다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딸이 서류 뭉치를 들고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테이블에 펼쳐놓은 건 시니어 하우징 신청서였지요. 엄마, 이게 저소득층 시니어 아파트 신청서야. 정부 지원을 받으면 월세가 훨씬 싸. 근데 딸이 말을 흐렸습니다. 소득이랑 자산 증명을 해야 하는데 엄마, 한국에 있는 예금도 다 신고해야 해. 2억 2천이면 저소득층 자격이 안 될 수도 있어.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일반 시니어 아파트는 얼마야? 월 2,500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 350만 원쯤? 제가 받는 유족연금은 120만 원이었습니다. 턱없이 부족했지요. 그럼 내 예금을 깨서 써야 하는 거야? 딸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아니면 엄마, 그 돈 우리한테 맡겨줘. 내가 잘 관리해 줄게. 투자도 하고 그러면 불릴 수도 있어. 순간 한국에서 보던 드라마들이 떠올랐습니다. 자식들이 부모 재산을 가로채고 요양원에 버리고 연락을 끊는 이야기들. 설마 제 딸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며칠 전 저를 내쫓으려던 그 딸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할게. 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나도 믿어줘야지. 내가 엄마 돈 뭐 어떻게 하겠어? 그래도 내 돈은 내가 관리할 거야.
딸이 섭섭한 표정으로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딸이 나간 후 인터넷을 검색해 봤지요. 뉴욕 지역 시니어 아파트 정보를 찾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영어를 못하니 제대로 된 정보를 찾기도 힘들었지요. 겨우 찾은 한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본 정보는 절망적이었습니다. 괜찮은 시니어 아파트는 대기자가 수백 명이고 입주까지 최소 2년. 저렴한 곳은 범죄율 높은 동네에 있거나 시설이 형편없다고 했습니다. 2년을 이 집에서 버텨야 한다는 건가?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영어를 못한다는 것이었지요. 은행 업무도 병원 가는 것도 장 보는 것도 혼자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이 미국은 복지가 좋아서 노인들 살기 좋다고 했던 말이 얼마나 허황된 것이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방에만 있었고 집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지요. 어느 날 아침 딸이 엄마 오늘 한인 성당 미사 가실래요? 답답하실 텐데.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미칠 것 같았으니까요. 한인 성당은 퀸즈 플러싱에 있었습니다. 미사가 끝나고 지하홀에서 다과회가 있었는데 한 할머니가 제게 다가왔지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여기 새로 오셨어요? 박 여사였습니다. 75살이라고 했지만 정정해 보였지요.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러다 점점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요. 저는 박 여사에게 제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딸네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것, 시니어 아파트를 알아봐야 하는데 막막한 것, 모든 게 두렵다는 것. 박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지요. 언니 나도 똑같았어. 박 여사의 이야기는 제 이야기와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아들 집에 살다가 며느리와 갈등이 생겼고 결국 나오게 되었다는 것. 처음에는 서러워서 죽고 싶었지만 지금은 차라리 나온 게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 차라리 이게 더 편해. 자식들이랑 살면 눈치 보느라 죽겠더라. 지금은 내 공간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일주일에 한 번씩 손주들만 만나니까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졌어.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혼자 사는 게 무섭지 않으세요? 박 여사가 웃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지. 근데 지금은 자유로워서 좋아. 우리 같은 한인 할머니들끼리 모여서 저녁에 맛있는 거 해먹고 주말에 카지노도 가고 그래. 자식들 눈치 안 보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박 여사는 구체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언니 한국에 돈 있으면 그걸로 뉴저지 쪽에 작은 콘도 하나 사. 거기는 한인타운이라 영어 몰라도 살 수 있고 뉴욕보다 훨씬 싸. 월 관리비랑 재산세 합쳐도 한 달에 80만 원 정도면 돼. 한국 연금으로 충분히 생활 가능하고 남은 돈으로 가끔 여행도 다니고 그러면서 사는 거지. 처음으로 희망 같은 게 보였습니다. 박 여사가 아는 한인 부동산 중개인을 소개해 준다고 했고 저는 그날로 연락을 했지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딸 몰래 한국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2억 2천만 원을 미국 달러로 환전해서 제 미국 계좌로 보내달라고 했지요. 은행 직원이 큰 금액이라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라며 영상통화를 요청했고 저는 신분증을 들고 화면 앞에 섰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3일 후 입금될 예정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지요. 제가 지금 올바른 결정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실수를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부동산 중개인이 보내온 사진을 봤습니다. 뉴저지 포트리의 1베드룸 콘도였지요. 18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억 5천만 원. 제 예금으로는 3천만 원이 부족했지만 박 여사가 내가 빌려줄게. 천천히 갚으면 되라고 했습니다. 박 여사와 함께 포트리를 방문한 날은 화창했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이라 간판도 다 한글이었고 거리를 걷는 사람들도 한국말을 하고 있었지요. 마치 한국의 어느 동네에 온 것 같았습니다. 콘도는 10층 건물의 7층에 있었습니다. 작았지만 깨끗했고 큰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지요. 단지 내에는 커뮤니티 센터가 있었고 한인 시니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된다고 했습니다. 여기 사시는 분들 대부분 70대 한인 어르신들이고 다들 자식들 눈치 보기 싫어서 독립하신 분들이에요.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중개인의 말에 저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거 바로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해요? 오퍼를 넣고 승인되면 한 달 안에 클로징하면 돼요.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그날 저녁 딸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어디 갔다 와요?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
그냥 박 여사랑 뉴저지 구경 갔다 왔어. 딸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2주 후 오퍼가 승인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클로징 날짜가 잡혔고 저는 박 여사에게 빌린 3천만 원과 제 예금을 합쳐 집값을 지불했지요. 클로징 당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변호사와 중개인이 영어로 설명하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중개인이 옆에서 한국말로 통역해 주었지요. 축하합니다. 이제 이 집 주인이세요. 열쇠를 받아 드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한국 아파트를 판 이후 처음으로 제 명의로 된 집이 생긴 것이었지요. 그날 저녁 박 여사와 함께 새 집에서 소박한 입주 파티를 했습니다. 박 여사가 챙겨온 김밥과 과일 그리고 막걸리 한 병. 언니 정말 잘했어. 이제 진짜 자유야. 박 여사가 잔을 들었고 저도 잔을 들었습니다. 막걸리가 목을 타고 넘어갈 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일주일 후 저는 딸을 불러 앉혔습니다. 나 뉴저지에 작은 집 하나 샀어. 다음 주에 이사 갈 거야. 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언제 집을 샀어? 돈은 어떻게 마련했어? 내 예금으로 샀지. 내 돈으로 내 집 사는 게 뭐가 이상해? 딸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엄마 나한테 왜 상의 안 하고 그런 큰 결정을 해? 사기당한 거 아니야? 그 돈이면 나한테 맡겨서 투자했으면 더 불릴 수 있었는데. 저는 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한테 맡기면 내 맘대로 쓸까봐 안 맡긴 거야. 딸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엄마 지금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내가 엄마 돈 가로챌 것 같아? 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던 사위가 나왔지요. 무슨 일이에요? 우리 엄마가 나한테 말도 없이 뉴저지에 집을 샀대. 2억이 넘는 돈을. 사위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장모님 잘하셨네요. 이제 각자 편하게 사실 수 있겠어요. 딸이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사실대로 말하는 거지. 우리도 힘들었잖아. 사위의 솔직한 말에 딸의 얼굴이 더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딸이 저에게 돌아서며 말했지요. 엄마 5년 전에 나한테 준 1억은 뭐야? 그것도 다시 달라는 거야?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가 나왔구나. 그건 손주들 교육비로 주는 거라고 했잖아. 그럼 엄마가 여기서 나가면 그 돈은 어떻게 되는데? 우리가 5년간 엄마 모시고 산 건 공짜야? 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차가웠습니다. 경제적 계산이었지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딸이 저를 미국으로 데려온 진짜 이유를. 너희들이 날 미국으로 데려온 건 무급 베이비시터랑 내 돈이 필요해서였구나. 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위가 끼어들었지요. 장모님 그건 오해예요. 우리가 정말로. 됐어. 다 알았어. 다음 주에 나갈 테니까 신경 꺼. 저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지요. 이미 흘릴 만큼 흘렸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5년 전 딸이 엄마가 필요하다며 울던 모습이 떠올랐지요. 그게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계산된 것이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냉정하게 딸을 불러 앉혔습니다. 5년 전에 내게 준 1억에 대해 얘기하자. 딸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그건. 나는 그걸 손주 교육비라고 명확히 말했어. 근데 너희는 그걸 뭐 했었어? 딸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건. 애들 학원비랑 집 대출금 일부 갚는 데 썼어. 집 대출금? 그럼 내 돈으로 너희 집 샀다는 얘기네. 저는 핸드백에서 공증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박 여사가 소개해준 한인 변호사를 통해 최근에 작성한 것이었지요. 5년 전 계좌이체 내역과 당시 손주 교육비로 쓰라는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삼아 만든 문서였습니다. 이거 봐. 5년 전에 내게 돈 줄 때의 증거야. 손주 교육비 명목으로 증여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 시 반환 의무가 있음이라고 변호사가 법적 효력 있게 만들어줬어. 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나 이런 거 모르는데. 내가 그때 내게 보낸 답장 기억나? 엄마 고마워. 애들 교육비로 잘 쓸게라고 했잖아. 그게 다 증거야.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박 여사의 조언을 듣고 당시 주고받은 모든 문자와 이체 내역을 변호사에게 보여줬지요.
변호사는 충분히 법적 효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설마 정말로 그 돈 돌려받으려고 하는 거야? 너희가 나한테 제대로 대했으면 그럴 일 없었지. 하지만 나를 집에서 쫓아내려 하고 내 돈까지 노리는데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사위가 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모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말 안 하겠습니다. 계속 여기 계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미 늦었어. 나는 내 집으로 갈 거고 1억은 법적으로 받아낼 거야. 변호사가 승산이 있다고 했어. 딸이 울먹였습니다. 엄마 그러면 우리 파산해. 지금 이 집 모기지도 빠듯한데 1억을 어떻게 갚아. 그건 내 문제지. 나는 5년간 무급 베이비시터로 일한 것도 억울한데 돈까지 떼이고 갈 수는 없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한테 3개월 유예 줄게. 그 안에 1억을 내 계좌로 보내. 안 그러면 법정에서 보자.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딸이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지요. 일주일 후 이사하는 날이 왔습니다. 박 여사가 렌트 트럭을 빌려왔고 저는 5년간 모은 짐들을 실었습니다. 많지 않았지요. 옷가지와 책 몇 권 그리고 남편의 사진. 손주들이 현관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가지마. 손녀가 제 다리를 붙잡았고 손자는 눈물을 뚝뚝 흘렸지요. 저는 손주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멀리 안 가. 1시간 거리야. 주말에 보러 올게. 손녀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나쁜 사람이래.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물을 참았지요. 손주들 앞에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딸과 사위는 현관문 안에 서서 냉랭한 표정으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작별 인사도 없었지요. 저는 손주들에게 마지막 입맞춤을 하고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뉴저지로 가는 길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한 걸까? 아니면 끝까지 참고 딸네 집에 남아야 했을까? 하지만 새 집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맞다는 것을. 작지만 온전히 제 공간이었지요. 아무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곳. 박 여사가 김치찌개를 끓여왔고 우리는 바닥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언니 잘 왔어. 이제 진짜 시작이야. 그날 밤 저는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고요했지요. 누가 싸우는 소리도 눈치 보는 긴장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딸에게서 긴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5년간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베이비시터 고용했으면 최소 월 300만 원은 들었을 거야. 5년이면 1억 8천이야. 그럼 엄마가 우리한테 준 1억보다 더 많이 우리가 손해본 거야. 그리고 방과 식비 의료비 다 우리가 댔잖아. 계산하면 엄마가 오히려 우리한테 빚진 거야. 손이 떨렸습니다. 문자는 계속 이어졌지요. 법적으로 싸우려면 싸워봐. 우리도 변호사 선임할 거야. 5년간 엄마 부양한 증거 다 있어. 저는 핸드폰을 놓쳤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한참 바라보다가 주저앉았지요. 다음 날 정말로 딸 부부의 변호사로부터 내용 증명이 왔습니다. 귀하의 딸이 5년간 부양비로 약 2억 원을 지출했으며 이는 증여받은 1억을 상회함으로 추가 반환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지요.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실제로 딸 측 주장에도 일리가 있어요. 부양비를 계산하면 복잡해질 수 있어요. 소송이 길어질 수 있고 승소해도 전액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손주들한테 전화했더니 딸이 받았습니다. 엄마가 법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동안은 애들이랑 연락 못하게 할 거야. 엄마가 먼저 소송 취하하면 그때 생각해 볼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지요. 제가 이긴 것일까요? 아니면 모든 걸 잃은 것일까요? 며칠 후 박 여사가 찾아왔습니다. 제 상태를 본 박 여사가 조용히 앉아 말했지요. 언니 나도 비슷한 일 겪었어. 아들이랑 5년 싸우다가 결국 돈은 포기하고 관계를 택했지.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정답이었어. 저는 박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손주들이랑의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 언니 나이가 73인데 10년만 지나면 83이야. 그때 가서 화해해봐야 손주들은 이미 다 커버리고 할머니 기억도 희미할 거야. 박 여사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지요. 저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10년? 20년? 그 짧은 시간을 법정 싸움과 원망으로 보내야 할까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나자. 퀸즈와 뉴저지 중간 지점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딸은 여전히 딱딱한 표정이었지요. 저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먼저 사과할게. 너희 입장도 이해해. 5년간 힘들었을 거야. 딸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1억은 포기할게. 딸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첫째, 나를 내쫓으려 한 것에 대해 너희가 진심으로 사과할 것. 둘째, 앞으로 손주들이랑 주 1회는 만날 수 있게 해줄 것. 셋째, 명절에는 함께 모일 것. 이 세 가지만 지켜주면 법적 문제는 다 취하할게. 딸이 한참을 침묵하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눈물이었지요. 엄마, 미안해. 우리가 너무했어. 엄마한테 상처 많이 드렸지?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조건 다 받아들일게. 그리고 엄마 뉴저지 집 살 때 부족했던 돈 박 여사님한테 빌렸다며? 우리가 갚을게. 그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돈은 내가 갚을 거야. 너희한테 신세 지고 싶지 않아. 엄마 제발 우리도 뭔가 할 수 있게 해줘. 우리도 엄마 자식이야. 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카페에서 한참을 울었지요. 그리고 포옹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다가왔고 저는 딸 가족을 제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작은 콘도였지만 저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지요. 갈비찜, 잡채, 송편. 박 여사와 커뮤니티 센터 친구들도 함께 초대했습니다. 손주들이 제 집에 들어서자마자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집 좋아요. 여기 할머니들 많아서 재밌어요. 손주들은 박 여사와 다른 할머니들에게 인사를 했고 모두가 손주들을 귀여워했지요.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그동안 제가 정말 무례했습니다. 장모님이 손주들한테 한국 문화 가르쳐 주신 것 지금 보니 정말 감사한 일이었어요. 애들이 한국어 하는 거 보면 정체성이 확실하더라고요. 딸도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사시는 거 불편하지 않으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 여기서 너무 행복해. 매일 아침 커뮤니티 센터 가서 운동하고 한인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일주일에 한 번씩 너희도 보고. 이게 진짜 내가 원하던 노후야.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 학교에서 한국 문화 발표해야 하는데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럼. 할머니가 한복도 빌려줄게. 손자가 제게 안겼습니다. 할머니, 저도 한글 학교 다시 다니고 싶어요.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식사 후 딸이 조용히 저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봉투를 건넸지요. 엄마, 이거. 안에는 5천만 원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 빚 3천만 원 갚으시고 나머지는 엄마 용돈으로 쓰세요. 매달 엄마 한국 계좌로 100만 원씩 송금할게요. 연금이랑 합쳐서 생활비로 쓰세요. 이럴 필요 없어. 엄마 받아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성의예요. 5년간 엄마한테 못했던 거 이제라도 하고 싶어요. 저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완벽하지 않지만 서로 노력하는 것.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뉴저지 한인 커뮤니티 센터에서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후 독립 준비라는 주제였지요. 저는 딸네 집에서 쫓겨날 뻔한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가 오히려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자식한테 의존하지 않고 내 집에서 내 친구들과 내 방식대로 사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청중석에는 비슷한 처지의 한인 시니어들이 가득했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많은 분들이 조언을 구하러 왔지요. 박 여사와 저는 시니어 독립지원 모임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자식 집에서 어려움을 겪는 한인 노인들에게 법률, 부동산, 재정 관리를 무료로 상담해주는 일을 시작했지요. 매주 수요일 저녁 이미 30명이 넘는 회원이 모입니다. 매주 토요일은 손주들이 오는 날입니다. 손녀는 이제 한국어로 대화가 가능하고 손자는 한글 학교에서 받은 상장을 자랑스럽게 보여줍니다. 딸은 약속대로 매달 100만 원을 송금하고 명절마다 제 집으로 찾아옵니다. 사위와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만든 김치를 장모님 김치가 최고라며 좋아하지요.
어느 봄날 아침 저는 콘도 베란다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지요. 옆집 한인 할머니가 손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미선 씨,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제육볶음 해먹을 건데 같이 먹어요. 아래층에서는 한인 할아버지들이 화투를 치며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핸드폰에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다음 주 손녀 피아노 발표회예요. 꼭 오세요. 손녀가 할머니 오시기만 기다려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갈게. 창밖의 봄 햇살을 만끽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73살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줄 누가 알았을까? 자식한테 의존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자유로운 거였어. 5년 전 남편이 떠났을 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지금 보니 그게 새로운 시작이었지요. 딸네 집에서 쫓겨날 뻔한 것도 어쩌면 신이 제게 준 기회였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저는 누구의 엄마도 아니고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냥 홍미선으로 삽니다. 그리고 저처럼 힘든 할머니들한테 당신도 할 수 있어라고 말해줍니다. 커피 잔을 들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무에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지요. 봄은 다시 왔고 제 인생에도 봄이 왔습니다. 73살 늦지 않았습니다. 플러싱의 좁은 원룸 창가에 앉아 방거리를 내려다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스마트폰이 울렸어요. 한국에서 걸려오는 영상통화. 큰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한국 집값이 최고점이에요. 화면 속 아들의 얼굴은 평소보다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옆에 며느리도 함께 앉아 있더군요. 뭔가 준비된 말을 하려는 것 같았어요. 강동구 아파트가 5억 넘게 나간다고요. 지금 안 팔면 나중에 폭락하면 후회해요. 19년 전 이민 올 때 3억에 샀던 그 아파트 이야기였습니다. 그동안 월세 200만 원씩 받아서 한국 연금 250만 원과 합쳐 미국 생활을 근근히 유지하고 있었어요.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 힘으로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제가 다 알아봤어요. 미국 계좌로 송금하는 것도 제가 처리할게요. 아버지는 서류에만 도장 찍으면 돼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묘한 다급함이 섞여 있었어요. 옆에서 며느리가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제대로 관리 못해드려서 죄송해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갑자기 왜 그러니? 아버지, 갑자기가 아니라 지금이 타이밍이라고요. 부동산 전문가들도 다 그러는데 더 좋은 투자처를 찾아드릴게요. 통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71년을 살면서 익힌 직감 같은 게 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 며느리의 표정, 그 모든 게 평소와 달랐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플러싱 거리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저 아파트가 없으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월세 200만 원이 사라지면 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생각이 났어요. 9년 전 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6개월만 빌려주세요. 사업 시작하면 바로 갚을게요. 그때 큰아들이 창업한다며 5천만 원을 빌려갔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9년이 흘렀지만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어요. 돈 이야기를 꺼내면 아들은 매번 같은 말만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 힘들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제가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됐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괴로워 보여서, 며느리의 눈치가 보여서. 부모란 게 그런 거잖아요. 며칠 뒤 다시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생각해 보셨어요? 이번 주말까지는 결정하셔야 해요. 부동산 시장이 언제 꺾일지 모르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 6개월을 되돌아보니 아들의 전화 패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였는데 요즘엔 일주일에 2~3번씩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아파트 관리 잘 되고 있어요? 세입자는 월세 잘 내요? 혹시 집 팔 생각 없으세요? 매번 아파트 이야기만 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 너머로 뭔가 절박한 것이 느껴졌어요. 더 이상한 건 3개월 전이었습니다. 갑자기 아들이 제 건강을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건강검진 받으셨어요? 한국 병원에서 정밀검사 받으세요. 제가 항공권 예약해 드릴게요. 아니라 난 괜찮다. 아버지, 혹시 모르니까 미리 챙기셔야죠. 제가 거절했더니 며느리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걱정돼서 그래요.
나이도 있으시니까 정기검진은 받으셔야죠. 그때는 그냥 효심인 줄 알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이상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랬을까? 일요일 아침 한인교회에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박 집사님과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박 집사님은 저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68세에 혼자 플러싱에서 사시는 분이었어요. 박 집사님, 저 요즘 고민이 있어요. 제가 큰아들 이야기를 꺼내자 박 집사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절대 안 돼요. 내 친구가 자식한테 아파트 명의 넘겼다가 요양원 들어가는 돈도 못 받고 쫓겨났어요. 네? 한 번 넘기면 끝이에요. 자식이라고 다 믿으면 안 됩니다. 플러싱에 한인 변호사 있어요. 일단 상담 받아보세요. 박 집사님이 쪽지에 번호를 적어 건네주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설마 제 아들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 용기를 내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플러싱 중심가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중년의 한인 변호사가 저를 맞아 주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제가 상황을 설명하자 변호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지금 한국 아파트 명의가 어르신이시죠? 네. 아드님이 어떤 서류를 가져오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절대 그 자리에서 서명하지 마시고 제게 가져오세요. 변호사는 책상 서랍에서 명함을 꺼내 제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혹시 아드님이 위임장이나 증여계약서를 들고 오면 바로 연락 주세요. 위험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정말 제 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큰아들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에 제가 미국으로 갈게요. 중요한 서류 있어서요. 뭐? 갑자기? 네, 어차피 아버지 뵈러 갈 겸 해서요. 며느리랑 같이 갈게요. 통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0시간 장거리 비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심상치 않았어요. 보통 일로는 쉽게 올 수 없는 거리였습니다. 일주일 후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큰아들과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은 여인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많이 마르신 것 같은데. 괜찮다. 너희들 힘들게 왔네. 원룸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아들은 계속 제 건강을 물었습니다.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식사는 제대로 하시고? 응, 다 잘하고 있어. 혼자 사시니까 걱정돼서요. 원룸 문을 열자 며느리가 안을 둘러보더니 과장되게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아버지 이렇게 좁은 곳에서 사세요? 우리가 몰랐네요. 나 혼자 살기엔 충분해. 그날 저녁 근처 한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갈비찜을 시켰는데 아들이 좋아하던 음식이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몇 점 먹지 않고 계속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좁은 공간에 3명이 앉으니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아들이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게 아파트 매매 위임장이에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대리로 처리할 수 있게 여기 도장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파는 거냐? 아버지, 제가 부동산 전문가한테 물어봤는데 지금 안 팔면 1년 내에 집값 반토막 난다고 해요. 아버지 재산 지키려는 거예요. 며느리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5억을 은행에 넣으면 이자만 월 200만 원 넘게 나와요. 월세보다 훨씬 안정적이죠. 며느리는 핸드백에서 계산기까지 꺼내 숫자를 보여줬어요. 준비된 설명이었습니다. 나 그 집 월세로 생활하는데. 그러니까 더 안전하게 관리하셔야죠. 지금 세입자가 갑자기 나가면 어떡하시려고요. 아들의 말에는 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나 좀 생각해 볼게. 내일 얘기하자.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제가 여기까지 온 게 장난이에요? 항공료만 얼마인데. 그래도 이건 큰 결정이잖니. 하루만 생각할 시간을 줘. 며느리가 아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뭔가 말리는 것 같았어요. 알겠어요. 내일 아침에 다시 말씀드리죠. 밤 11시쯤 됐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근처 모텔에 짐을 풀러 갔어요. 혼자 남은 원룸은 더 좁게 느껴졌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모텔로 가지 않고 복도에 남아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나지막한 목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5억만 받으면 빚 다 갚고 새로 시작할 수 있어.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가 도장 안 찍으시면 어떡해? 걱정 마. 내일은 무조건 받아낼 거야. 여기까지 온 거 헛되게 할 순 없잖아. 큰아들의 목소리는 결연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빚. 아들이 빚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온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오기 전에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서툰 영어로 헬프미라고만 쓰고 한글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30분 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지금 바로 사무실로 오세요. 아드님한테는 다른 약속이 있다고 하시고. 아들이 모텔에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지금 갈게요. 오늘 공증 사무실 예약해 놨어요. 2시까지 가야 해요. 아들아 미안한데 오늘 내가 급한 일이 생겼어. 무슨 일인데요? 지난달에 변호사랑 상담하던 건 있었거든. 오늘 꼭 가야 한대.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며느리와 뭐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공증이 더 급한데요. 그거 다음에 하시면 안 돼요? 안 돼. 이게 먼저야. 너희들 내일까지 있잖니. 오늘 이거 끝내고 내일 하자. 목소리를 단호하게 만들었습니다. 71년을 살면서 자식한테 이렇게 강하게 말해본 적이 없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간밤에 받은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놨어요. 변호사가 하나하나 검토하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르신 이거 큰일 날 뻔했어요. 뭐가 문제예요? 이건 단순 매매 위임장이 아니에요. 재산관리 포괄 위임장이에요. 변호사가 서류의 특정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세요. 일체의 재산관리 권한을 위임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서명하시면 아파트뿐만 아니라 어르신 명의의 모든 예금, 연금까지 아드님이 관리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심지어 여기 이 조항 의료 관련 결정 권한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어르신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요양원에 가는 것까지 아드님이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이거 사기예요, 어르신. 이 서류에 서명하시면 어르신은 한 푼도 못 건드리고 아드님 마음대로 다 쓸 수 있어요. 아파트 팔아서 5억을 받아도 그 돈이 어르신 통장으로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내 연금도? 내 연금도 아드님 통장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이건 완전히 재산을 넘기는 거예요. 변호사가 급히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지금 당장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서 아파트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세요. 그러면 아무도 못 팔아요. 그게 가능해요? 가능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금 바로 하셔야 해요. 그날 오후 내내 대사관에 전화하고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변호사가 모든 과정을 도와줬어요. 마침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완료됐습니다. 이제 어르신 동의 없이는 누구도 그 아파트를 팔 수 없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변호사 수임료를 건넸습니다. 그분은 손사래를 쳤어요. 어르신 이건 받을 수 없어요. 같은 한인으로서 도와드리는 거예요. 대신 다른 어르신들한테도 조심하라고 알려주세요.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미 저녁 6시가 넘어 있었어요. 문을 열자 아들과 며느리가 어두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다녀오셨어요? 공증 사무실 시간 다 지났잖아요. 아들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나 그 서류 서명 안 할 거다. 거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그 서류 포괄 위임장이더라. 변호사한테 다 물어봤어.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아버지 위해서 하는 건데. 왜 그러세요? 너 나한테 5천만 원 빌려간 거 9년째 안 갚고 있지? 그런 내가 왜 갑자기 내 재산 관리해 준다는 거냐?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그건 사업이 어려워서 그런 거고요. 지금은 다른 문제잖아요. 다른 문제가 아니야. 나 다 알아. 그 서류에 서명하면 내 연금까지 너희가 가져갈 수 있다며. 아들이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벌긋거렸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변호사가 설명해줬어. 나보고 바보 취급하는 거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났어요. 71년 살면서 자식한테 이렇게 배신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이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 혼자 미국에서 제대로 관리나 하세요? 영어도 못하시잖아요. 나이 드신 분이 외국에서 큰돈 관리하는 게 위험하다고요. 그래서 내가 관리해 주겠다고? 내 돈 다 가져가서? 며느리가 핸드백을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우리 더 이상 여기 있어봤자 소용없어요. 가요. 두 사람은 짐을 챙겨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혼자 남은 원룸에서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작은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형님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니? 아버지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병원에 모시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뭐? 저도 이상해서 물어봤더니 형님이 아버지가 최근에 건망증이 심하고 판단력이 떨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래서 형님 말이 한국에서 후견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후견인? 네, 법원에서 정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후견인이 재산을 관리하게 되는 거래요. 전화를 끊고 바로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예상했던 수법이에요, 어르신. 변호사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이제 의료적 방법으로 접근할 겁니다. 어르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후견인이 되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지금 당장 병원에 가서 정신감정과 치매 검사를 받으세요. 정상 판정을 문서로 받아두셔야 나중에 방어할 수 있어요. 그날 오후 플러싱 한인병원에 갔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여러 가지 검사를 했어요. 기억력 테스트, 계산 능력, 시공간 인지 능력까지.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르신 아주 정상이세요. 71세 연령 대비 인지 기능이 오히려 우수한 편이에요. 의사는 소견서를 작성해 줬습니다. 변호사는 그 서류들을 공증받아 한국 대사관에 제출했어요. 이제 안전해요, 어르신. 아드님이 뭐라고 해도 어르신이 정상이라는 의료 기록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걸 곧 알게 됐습니다. 2주 후 작은 아들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니? 형님이 법원에 아버지 후견인 심판 청구를 넣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법원에서 연락 왔어요. 형님이 아버지가 미국에서 고립된 채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신청했대요. 내가 정상이라는 소견서가 있는데도 형님이 그걸 모르나 봐요. 신청서에 아버지가 최근 이상 행동을 보이고 사기꾼한테 속아서 이상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적었대요. 사기꾼. 저를 도와준 변호사를 그렇게 표현한 거였습니다. 며느리도 진술서를 제출했대요. 아버지가 플러싱 방문 당시 심한 건망증과 피해망상 증세를 보였다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전부 거짓말. 더 큰 문제는 법원이 임시로 형님을 재산관리인으로 지정했대요. 아파트 관련 긴급 조치 권한을 줬다고 해요. 뭐라고? 아버지 어떡해요?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법이 제 편이 아니었어요. 아들의 거짓말이 법원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에게 달려갔습니다. 한국 법원에 어르신의 정상 소견서와 반박 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직접 한국에 가서 법원 신문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한국까지 가야 해요? 네, 어르신이 직접 가서 정신 상태를 보여주시는 게 최선의 방어책이에요. 20시간 비행. 71세의 나이에 그 먼 길을 다시 가야 한다는 게 막막했습니다. 게다가 항공료도 만만치 않았어요. 일요일 교회에 갔습니다. 예배 후 박 집사님께 사정을 말씀드렸어요. 박 집사님이 다른 집사님들을 모으셨습니다. 형제님, 자식한테 당하고만 계시면 안 됩니다. 박 집사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우리가 도울게요. 그날 저녁 교회 집사님들이 성금을 모아주셨어요. 왕복 항공료 200만 원이 마련됐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제 아들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형제님, 가서 당당하게 맞서세요.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변호사는 한국의 파트너 로펌을 연결해 줬습니다. 제가 모든 자료를 한국 변호사에게 넘겼어요. 도착하시면 바로 만나세요. 작은 아들에게만 한국 방문 사실을 알렸습니다.
큰아들에게는 비밀로 했어요. 아버지, 제가 공항에 나갈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5시였습니다. 20시간 비행으로 온몸이 피곤했지만 정신만은 또렷했어요. 작은 아들이 도착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달려와 짐을 받아줬습니다. 형님이 이번 주 법원 신문 날짜를 잡았어요. 3일 뒤에요. 그래, 알았다. 서울 시내로 들어오는 차 안에서 작은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형님 요즘 상태가 안 좋아요. 빚 때문에 완전히 미쳐 있어요. 빚이 얼마나 되니? 제가 알아본 바로는 2억 넘어요. 주식 투자 실패하고 카드론까지 손댔대요. 사채도 있고요. 2억. 그 돈이 아들을 이렇게 만든 거였습니다. 며느리 친정에서도 더 이상 안 도와준대요. 그래서 아버지 아파트가 유일한 해결책이었나 봐요. 작은 아들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며느리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아버지, 고생하셨어요. 씻으시고 쉬세요. 오랜만에 따뜻한 밥을 먹었습니다. 며느리가 차려준 된장찌개와 김치가 입에서 녹았어요. 미국에서는 맛볼 수 없는 맛이었습니다. 다음 날 한국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50대 여성 변호사가 저를 맞아줬어요. 어르신, 미국에서 보내주신 자료 다 검토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긴 하지만 어르신이 직접 오신 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뭘 해야 하죠? 법정에서 직접 정신 상태를 보여주시는 게 최선의 방어책이에요. 큰아드님은 어르신이 한국에 오신 걸 모르시죠? 네, 좋아요. 신문 당일 갑자기 나타나세요. 그 충격으로 큰아드님이 당황하는 모습을 재판부가 보게 하는 겁니다. 변호사는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쳐 놓았습니다. 어르신, 이틀 동안 제가 예상 질문으로 연습시켜 드릴게요. 재판장 앞에서 또박또박 대답하셔야 해요. 그날부터 이틀 동안 변호사와 함께 준비했습니다. 예상 질문들 대답하는 방법, 법정 예절까지. 신문 전날 밤 작은 아들의 집에서 잠을 청했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됩니다. 71년을 살면서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아버지, 주무세요? 못 자겠구나. 아들이 들어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형님이 제게도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저는 아버지 편이에요.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그 온기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습니다. 고맙다. 내일 잘하실 거예요. 아버지는 멀쩡하시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작은 아들의 며느리가 미역국을 끓여줬어요. 아버지, 힘내세요. 서울가정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원 건물은 웅장했어요. 저는 긴장되어 손이 떨렸습니다. 어르신, 제가 옆에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변호사가 제 팔을 잡아줬습니다. 신문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어요. 큰아들이었습니다. 재판장님, 부친이 미국에 계셔서 출석이 어렵습니다. 변호사가 제게 눈짓했습니다. 지금이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작은 아들, 변호사와 함께 신문실로 들어갔습니다. 큰아들과 며느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본 순간 큰아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며느리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멍하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재판장이 안경 너머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출석하셨군요. 네, 재판장님. 제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큰아들 옆에 앉아있던 변호사가 당황한 표로 큰아들과 속닥거렸어요. 큰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저를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피청구인 측 변호사, 제출하실 자료가 있습니까? 제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네, 재판장님. 청구인 측이 제출한 진술은 모두 허위입니다. 변호사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제출했습니다. 플러싱 병원의 정신감정서, 치매 검사 결과, 의사소견서. 재판장이 서류들을 하나씩 넘기며 읽었습니다. 71세 연령 대비 인지기능 우수. 정상 판정. 재판장이 소리내어 읽는 문구들이 신문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큰아들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큰아들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재판장님, 청구인의 진술에 따르면 부친께서 최근 이상 행동을. 제 변호사가 끊었습니다. 재판장님, 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서야말로 거짓입니다.
오히려 청구인은 부친의 재산을 노린 사기 시도를 했습니다.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큰아들이 가져왔던 포괄 위임장 사본이었습니다. 재판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재산관리 포괄 위임장인데 청구인이 이걸 부친께 서명받으려 했다는 겁니까? 네, 재판장님. 청구인은 단순 아파트 매매 위임장이라고 속이고 이 서류에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재판장이 큰아들을 쳐다봤습니다. 큰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피청구인께서 직접 증언하시겠습니까? 재판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네, 재판장님. 저는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참았어요. 피청구인께서는 현재 거주지가 어디십니까? 미국 뉴욕 플러싱입니다. 언제부터 거주하셨습니까? 19년 전 이민 갔습니다. 현재 생활은 어떻게 유지하고 계십니까? 한국 연금 250만 원과 강동구 아파트 월세 200만 원으로 생활합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구인과는 어떤 관계십니까? 제 큰아들입니다. 청구인이 최근 어떤 요구를 했습니까?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제 큰아들은 9년 전 5천만 원을 빌려가서 아직까지 갚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몸을 움찔했어요. 그리고 최근 저를 찾아와 아파트를 팔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단순 매매 위임장이라고 속였지만 알고 보니 제 모든 재산과 연금까지 관리할 수 있는 포괄 위임장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71년을 살면서 가장 또렷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제가 거절하자 제 아들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후견인이 되려는 겁니다. 재판장님, 저는 멀쩡합니다. 영어는 못해도 제 재산 관리할 정신은 똑똑합니다. 재판장이 큰아들을 향했습니다. 청구인 부친께 포괄 위임장 서명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큰아들이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건 아버지 편의를 위해서. 예, 아니오로 답하십시오. 재판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예, 있습니다. 재판장이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증인은 시아버님이 건망증과 피해망상 증세를 보였다고 진술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증세였습니까? 며느리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전화 통화할 때. 통화 녹음이나 의료기록 같은 객관적 증거가 있습니까? 아니요. 재판장이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이 사건은 후견인 지정이 필요한 케이스가 아니라 가족 간 재산 분쟁으로 보입니다. 재판장이 서기에게 뭔가 지시했습니다. 다음 증인 작은 아들을 불러주십시오. 작은 아들이 증인석으로 나갔습니다.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노려봤어요. 증인께서는 청구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형제입니다. 저는 동생이고요. 청구인의 최근 재정 상태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작은 아들이 저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작은 아들이 입을 열었어요. 재판장님, 저희 형님은 최근 많은 빚을 졌습니다. 제가 알기로 2억 이상입니다. 큰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뭐 하는 거야? 조용히 하십시오. 재판장이 호통을 쳤습니다. 법정 경위가 큰아들에게 다가갔어요. 증인 계속하십시오. 형님이 저한테 아버지 아파트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했습니다. 빚 때문에 채권자들한테 쫓기고 있다고 했어요. 큰아들이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가 핸드백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재판장이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본 법원은 피청구인의 정신 상태가 정상이며 후견인 지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광. 재판장이 의사봉을 내리쳤습니다. 청구를 기각합니다. 그리고 큰아들을 향해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청구인은 허위사실로 법원을 기만하려 했으므로 이에 대한 별도 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문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큰아들이 저를 따라왔어요. 아버지. 큰아들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도 울먹이며 절을 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한때는 제 아들이었던 사람. 제가 키우고 대학 보내고 결혼시켜준 아들. 넌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작은 아들이 제 팔을 잡아줬습니다. 아버지 가요. 법원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큰아들이 법원 계단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며느리가 그를 부축하려 했지만 큰아들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돌아설 수는 없었어요. 그날부터 한국에서 모든 법적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아파트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정식 등기했어요. 이제 제 동의 없이는 누구도 그 아파트를 팔 수 없었습니다. 공증 사무실에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재산의 전부를 작은 아들에게 상속하며 큰아들에게는 유류분도 주지 않는다. 변호사가 조언했습니다. 상속권 박탈 사유를 명확히 적어야 해요. 유언장에 재산 탈취 시도를 구체적으로 기록했습니다. 날짜, 장소, 서류 내용까지. 사후 재산관리인도 지정하세요. 작은 아들과 한국 변호사를 공동 재산관리인으로 지정했습니다. 큰아들이 제가 죽은 후에도 재산에 접근할 수 없도록 법적 장치를 완벽히 구축했어요. 모든 절차가 끝나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작은 아들의 집에서 지내는 동안 손주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초등학교 2학년인 큰손주가 제 무릎에 앉아 책을 읽어줬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린 목소리가 얼마나 따뜻한지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차려준 밥을 먹으며 이게 가족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혈연이 가족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가족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작은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미국 가지 마시고 한국에서 우리랑 사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플러싱이 좋더라. 거기도 내 삶이 있어. 하지만 혼자 사시잖아요.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 교회 교우들도 있고.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아파트를 정리했습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여 3억 보증금을 확보했어요. 나머지 2억은 작은 아들 명의 계좌에 넣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너무 많아요. 이건 내 몫이다. 내가 잘 관리해라. 형님은? 그 사람 이야기는 하지 마라. 작은 아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내가 효자다. 고맙다. 인천공항에서 작은 아들 가족이 전부 나와 배웅해줬습니다. 손주들이 울면서 매달렸어요. 할아버지, 가지 마세요. 할아버지, 곧 또 올게. 착하게 지내야 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한국 땅이 멀어졌어요. 71년을 산 나라. 아들을 낳고 키운 나라. 하지만 이제는 플러싱이 제 집이었습니다. 20시간 비행 끝에 플러싱에 도착했습니다. 원룸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좁지만 제 공간. 제가 지켜낸 공간. 일요일 교회에 나갔습니다. 박 집사님이 달려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형제님, 어떻게 되셨어요? 이겼습니다. 예배 후 간증 시간에 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많은 교우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자식이라고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재산은 법으로 지켜야 합니다. 80대 할머니 한 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딸한테 집을 넘기라는 얘기 들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어요. 박 집사님이 말했습니다. 형제님 덕분에 우리도 배웠습니다. 이제 제 생활은 안정됐습니다. 한국 연금 250만 원, 전세 보증금 이자 50만 원, 그리고 미국 계좌의 여유자금. 넉넉하진 않아도 제 힘으로 살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원룸 창가에 앉아 플러싱 거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네온사인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스마트폰을 들어 작은 아들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손주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할아버지도 보고 싶다.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니? 네. 할아버지 언제 와요? 곧 갈게. 통화를 끊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71년 살면서 이제야 진짜 가족이 누군지 알았네. 혼잣말이 원룸에 울렸습니다. 창밖으로 플러싱의 밤거리에 불빛이 가득했어요. 차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가게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평온한 표정으로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지켜낸 내일을. 71세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